차서현은 텅 빈 집 안에서 자신만큼이나 차갑고 고요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 하얀 백합을 꽂고 있었다. 수백 평에 달하는 이 호화로운 저택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녀의 남편 강민준이 이 집의 주인이 된 이후로 이곳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장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회사와 위태로운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이 텅 빈 성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앳되고 여린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유하나.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승리자의 오만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현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보란듯이 살짝 불러온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서현은 그 여자의 배와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은 어떤 안부나 변명도 없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집에서 나가줘.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서현은 침묵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유일한 갑옷이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뭐죠? 그 순간 강민준은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유하나 앞에서 보란듯이 그녀를 완전히 모욕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유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현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 내 제국의 후계자가, 그리고 하나 씨가 그 아들을 낳아줄 여자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서현의 머릿속에 차가운 진료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의사는 그녀에게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강민준의 반응은 지지나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결함 있는 상품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 진단 이후 수년간 홀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녀를 올가매고 밖으로 나돌기 위한 완벽한 핑계로 사용해왔다. 서현은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회사는 우리 아버지 회사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건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녀는 그의 권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더 이상은 아니지. 그는 자신의 패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녀의 가족이 가진 회사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동맹을 구축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나 그녀의 집안이 필요 없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후계자가 곧 태어날 이 시점에서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제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유는 아내의 귀책 사유, 즉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24시간을 주겠다며 짐을 싸서 떠나라고 통보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유하나는 그의 옆에서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예비 엄마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여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호화로운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서현에게 다가와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언니도 저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거죠? 그것은 칼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은 잔인함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도 증오도 아닌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섬뜩한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단단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대한 계단을 걸어 2층의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허둥지둥 짐을 싸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치품들을 남겨둔 채 오직 자신의 가장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물건들만 담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쌌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서현은 현관 테이블 위에 자신의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마지막처럼 공허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녀는 차가운 밤 속으로 걸어 나왔다. 텅 빈 집과 부서진 삶을 뒤로 한 채.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꺼져 있던 불씨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차서현은 낯선 호텔의 창가에 서서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가 그 거대한 저택을 나온 지 사흘째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배신과 슬픔을 그녀는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딸과 회사의 미래를 강민준의 손에 맡겼던 아버지. 서현은 개인적인 배신감보다도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그날 밤 텅 빈 집을 나오면서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의 슬픔은 소리 없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호텔방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이 변호사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신뢰했던, 그리고 서연이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온 가족과도 같은 존재. 그는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따뜻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아가씨,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어떤 공허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내민 것은 강민준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 사본이었다. 회장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분은 아가씨가 이렇게 무너지길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서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불임이 귀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위자료 청구 항목에는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역겨운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그 차가운 활자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바로 그 호텔방에서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얼음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사람은 내가 그저 장식용 꽃인 줄 아나 보군요. 원할 때는 곁에 두었다가 실증 나면 꺾어서 버릴 수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는 잊었나 봐요. 그 정원을 누가 가꾸었는지, 그 땅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그녀는 이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린 아가씨의 것이 아니었다. 이혼 소송 싸우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 그가 이겼다고
마음껏 축배를 들게 내버려 두세요. 아가사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좌 위에서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저는 그 왕좌 밑에 기반을 하나씩 빼낼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재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상냥하고 순종적이었던 재벌가의 영예는 죽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지능적인 전략가가 서 있었다. 장면은 이 변호사가 마련해준 보안이 철저한 한 오피스텔로 바뀌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작전실이 될 터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브리핑했다. 강민준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차서현과 그녀의 어머니가 여전히 최대 주주였다. 주주총회의 표 대결 없이는 그가 그녀의 집안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서현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차갑고 끈기 있는 기업 사냥꾼의 체스 게임이었다. 첫째, 정보전. 우선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비밀 내부 조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강민준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계약, 그의 자금 흐름, 그의 약점과 비리, 그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둘째, 권력 강화. 그녀는 이 변호사를 통해 유령 회사를 내세워 시장에 풀린 자사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의결권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구이사진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의중을 떠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 인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놓게 하세요. 그가 오만해지도록 내가 상처 입고 사라진 연약한 여자라고 믿게 만드세요. 포식자는 자신에게 위협이 없다고 믿을 때 가장 취약해지는 법이니까요. 그 시각 강민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차서현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그는 그녀가 약하고 패배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만삭의 유아나와 함께 서현이 떠난 그 거대한 저택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을 위한 아기방을 꾸미면서 미래의 후계자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유한에게 말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는 약해.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치명적인 오만함이었다. 다시 서현의 새로운 오피스텔. 그녀가 떠나온 호화로운 저택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은 극도로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금융분석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날카롭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시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만만치 않은 기업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옆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중앙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로부터 나뭇가지처럼 그의 회사들, 동맹들,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의 권력의 지도였다. 회의를 마친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지도 위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자회사의 이름 주위에 정확하게 원을 그렸다. 이 변호사가 물었다. 첫 번째 타겟입니까? 서현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스웨터 전체를 풀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잡아당길 첫 번째 시로락이에요. 차가운 비는 그쳤다. 더 차가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서현은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강민준과 유아나는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의 결혼과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론칭을 알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였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드레스 라인 너머로 임신한 배를 자랑스럽게 드러낸 유하나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미래. 그의 모든 단어는 과거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자 차서현과 그녀의 집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조롱이었다. 그 시각 서현의 작전실, 그녀와 이 변호사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파티의 생중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 인간 말종을 보십시오. 아가씨께 안겨준 고통 위에서 저렇게 행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적진을 관찰하는 장군처럼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껏 축배를 들게 하세요. 변호사님, 그녀가 말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그의 저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오늘 밤의 계획을 실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파티장 안에서 이 변호사는 회사의 오랜 법률 고문 자격으로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일반 하객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그의 목표물들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민준의 신규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한 한 은행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그에게 다가가 우연한 대화처럼 말을 걸었다. 차서현 아가씨의 자녀 지분에 대한 실사를 하던 중에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파나마의 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그냥 일반적인 절차일 겁니다. 하지만 시기가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은행장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강민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두 번째 목표는 중요한 해외 파트너였다. 이 변호사는 그에게 다가가 차씨 집안을 대신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저희는 물론 강 대표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리더십 변화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보이는군요. 그의 새로운 가정사가 그의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은 강민준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교묘하게 포장했고 해외 파트너에게는 가장 큰 위험 신호였다. 그리고 세 번째, 서연이 잡아당기기로 한 첫 번째 시로락이 바로 그 작은 자회사였다. 이 변호사는 파티에 참석한 그 회사의 한 중간 간부를 찾아냈다. 그는 조용히 그 회사의 비자금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다음 주 검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는 배가 가라앉기 전에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챙겨두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제 곧 패닉에 빠져 자신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흘릴 내부 고발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변호사가 속삭인 독의 말들은 파티장 안에서 즉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은행장은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고 해외 파트너는 강민준과의 대화를 서둘러 끝내고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성공에 취해 있던 강민준 역시 이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축배의 시간이 되었다.
강민주는 유아나를 옆에 세우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나의 미래의 아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모두가 박수를 치며 잔을 부딪혔지만 몇몇 핵심 인물들의 눈에는 이제 계산과 의심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의 지지 기반이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파티가 끝나고 강민준과 유아나는 차를 타고 그들의 거대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유아나는 자신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제잘거리며 행복에 겨워했지만 강민준은 파티에서 있었던 그 미묘한 사건들을 되새기며 말이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자회사의 그 중간 간부에게서 온 패닉에 가득 찬 문자 메시지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비자금에 대해 아는 것 같습니다. 급히 만나 뵈야겠습니다. 강민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축제와도 같았던 분위기가 그 문자 한 통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차창 밖을 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반짝이던 도시의 불빛이 이제는 그를 위협하는 불길한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먹구름이 이제 그의 머리 바로 위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의 오피스텔. 그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들어 그 작은 자회사의 이름 위에 단호하고 선명한 X자를 그었다. 첫 번째 시로라기는 성공적으로 잡아당겨졌다. 거대한 스웨터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컴퓨터 스크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겨울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강민주는 삼진건설의 비자금 스캔들을 막아내긴 했지만 그 대가는 컸다. 그는 자회사의 대표를 희생시키고 막대한 정치 자금을 써야만 했다. 그 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의 제국을 견고히 해줄 후계자였다. 마침내 유아나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강남 최고의 VIP 병원 스위트룸. 강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아들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강민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차서현의 결함 있는 혈통을 끊어내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증명해줄 상징. 그는 아버지의 자부심을 느끼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병원의 밝은 조명 아래 아기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검은색이 아니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옅은 갈색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혼란이었다. 그는 조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기 머리카락이 원래 이런 색인가요? 간호사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신생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지쳐있지만 행복한 얼굴의 유아나를 보았다. 우리 집안에 갈색 머리는 없는데 당신 집안에는 있나? 그녀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기는 그들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강민주는 자신의 의심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저 기이한 유전적 변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최고급 장난감을 사들이고 아기의 미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아기의 갈색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그 불가능한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자신과 유하나, 둘 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였다. 유전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유하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임신 전 그녀의 행적들, 혹시 모순되는 점은 없었는가? 혼자 떠났던 출장은 그의 머릿속은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행동에 나섰다. 그는 아기 침대에서 아기의 머리카락 몇 올을, 그리고 자신의 머리 브러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다. 그는 거액을 주고 철저한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한 최고급 사설 유전자 검사 연구소의 가명으로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극도로 예민하고 난폭해졌고 유하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 결과는 보안 이메일로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결과는 차가운 과학 용어로 명시되어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0%.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요란한 분노가 아니었다. 소리 없는 내면의 완벽한 파괴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한 이유, 차서현을 버리고 온갖 스캔들을 견뎌내고 회사를 위해 싸운 이유, 그것은 모두 후계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승리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의 입에서 소름 끼치도록 공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아내를 불임이라며 버렸지만 정작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정부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한 것이었다. 그 시각 서현의 작전실 이 변호사가 그녀에게 보고했다. 강민준의 행동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 그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차갑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호의 조사 결과 유하나는 임신 추정 시기에 한 외국인 사업가와 짧은 밀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서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이 스스로의 손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를 바랐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이 언제나 가장 파괴적인 법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이제 후계자 없는 왕이고 거짓 위에 세워진 왕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성벽을 밀어버릴 시간이에요. 그날 밤 강민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기 방으로 들어섰다. 유하나는 아기를 보며 행복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 자기야, 우리 아들. 당신 눈을 꼭 닮지 않았어. 강민준은 아기를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만들어진 끔찍한 가면과도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떠있는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유하나의 행복한 표정이 화면 속에 0%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붙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의 죽음과도 같은 분노 어린 침묵 속에서 내부의 균열은 이제 그들 모두를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이 되어 벌어지고 있었다. 아기방의 공기는 더 이상 포근하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과 분노로 얼어붙은 전쟁터였다. 유하나의 첫 반응은 눈물과 부정이었다. 이게 뭐야 가짜야.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함정이라고. 그녀는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민준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고 절대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구야? 그놈이 누구냐고? 그것은 질문이 아닌 신문이었다. 궁지에 몰린 유하나는 더 이상 부인이 통하지 않자 비난으로 돌아섰다. 그래, 당신 아들 아니면 당신은 차서연한테 진짜 남편이었던 적 있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얻고 나면 나 역시 똑같이 버릴 거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값싼 배신자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를 무자비한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떠벌리고 다녔던 사랑은 순수한 탐욕과 거래에 불과했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들의 격렬한 싸움은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절정으로 치달았다. 내부의 폭풍이 그들의 집을 삼키고 있었다. 강민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술을 들이켰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것, 그의 유산, 그의 후계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편집증에 사로잡혔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생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유아나 역시 자신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쌌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손에 잡히는 모든 보석과 현금을 챙겨 그 저택을 탈출할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차서현이 공격을 개시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저택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이 변호사가 서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부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 지금입니다. 서현의 공격 목표는 강민준이 지난 1년간 공들여온 대규모 해외 투자 계약이었다. 그가 파티에서 발표했던 회사의 미래가 걸린 바로 그 신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자신의 유령 회사를 통해 강민준이 파트너십을 맺은 해외 기업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사들여왔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녀는 그 모든 채무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파트너 기업은 즉각적인 자금 위기에 빠졌다. 동시에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한 주요 경제 뉴스 채널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강민준이 이 해외 투자 계약의 초기 투자금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경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뉴스는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속보, JK홀딩스 강민준 대표, 대규모 해외 투자 횡령 혐의. 회사의 주가는 장외 시장에서부터 수직으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자금 위기와 파트너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해외 파트너사는 즉시 파트너십 계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강민준이 자신의 새로운 독립제국이라고 믿었던 그의 회사는 단 하룻밤 사이에 붕괴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서재에서 숙취와 절망에 빠져 있던 강민준은 재무이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자신의 얼굴이 모든 채널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개인적인 지옥이 이제 공개적인 지옥이 된 것이었다. 유아나 역시 뉴스를 보았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아기와 가방을 챙겨 그를 혼자 내버려 둔 채 저택에서 도망쳤다. 서연의 작전실. 그녀와 이 변호사는 스크린을 통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뉴스는 쉴 새 없이 그의 범죄를 떠들어댔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 변호사는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완벽한 폭풍입니다. 아가씨, 그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 성공했다는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그저 체크일 뿐. 체크메이트는 주주총회에서 부를 거예요. 그날 밤 강민주는 텅 비고 적막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유하나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몰락에 대한 뉴스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싸워서 쟁취했던 호화로운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그와 유하나 그리고 아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향해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텅 비어버린 패배한 자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기만당하고 압도당하고 파괴당했다. 그의 부서진 모습 위로 이장의 막이 내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후계자와 그리고 영혼까지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에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다. JK홀딩스 본사 대회의실. 공기는 주주들의 분노와 기자들의 탐욕, 그리고 이 사진의 불안감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회사의 운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강민주는 연단에 섰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애써 통제력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예측 불가능했던 시장의 변동성,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언론의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신뢰를 보내달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방언은 공허했고 주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해외 계약 실패의 진실을 밝혀라. 바로 그 혼돈의 절정에서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차서현이 이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녀는 힘있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CEO보다도 강력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여왕이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최대 주주를 위해 마련된 맨 앞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의 처참한 연설이 끝나고 주요 주주들의 발언 시간이 되자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차서현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강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수정처럼 맑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루머나 개인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팩트와 숫자, 그리고 제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업 사냥의 교과서와도 같은 완벽한 방역이었다. 그녀는 간결하고 날카로운 슬라이드를 통해 강민준이 늘어놓은 모든 변명들을 체계적으로 분쇄했다. 그녀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같은 기간 동안 경쟁사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반박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무능한 리더십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실패한 해외 계약의 진실을 폭로했다. 강민준이 실사 과정에서 놓쳤던 파트너 기업의 부실한 재무 상태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그가 계약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전체 자금 흐름도를 공개했다. 그가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돈을 적극적으로 훔쳤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가 내렸던 수많은 재앙적인 결정들,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유능한 임원들을 내쫓고 자신의 예스맨들로 그 자리를 채운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차갑고 사실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기소장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생활이나 악의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전쟁터, 바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그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으로 자신의 발표를 끝맺었다. 이 회사는 정직과 비전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강민준 대표는 그 기반을 탐욕과 무능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회사를 믿어온 직원들과 주주들을 위해 이제 변화는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이 사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따라서 저는 최대 주주로서 강민준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과 현 이사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란이 아닌 결정적인 권력의 이동이었다.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강민준에게 충성하던 이사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방어막이 벗겨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내버렸던 그 명석하고 유능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다. 그는 감정에 휩싸인 전처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략가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이 장에 막이 내렸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무너진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단 뒤에 걸린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법정에서 스캔들이나 사생활이 아닌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여자가 제시한 차가운 진실에 의해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다. 표결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민준 대표의 해임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보안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차서연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몰락은 비참하고 완벽했다. 그의 퇴장과 동시에 차서현은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되었고 주주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다. 여왕이 마침내 그녀의 왕좌로 돌아왔다. 몇 주 뒤 JK홀딩스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새로운 회장이 된 차서현은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심어놓은 무능한 측근들을 모두 해고하고 실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부패한 거래와 비자금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기업의 정직성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되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잊혀진 그들의 소식도 들려왔다. 강민주는 주주들에게 제기당한 수많은 소송과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유하나는 아기와 함께 그 모든 스캔들로부터 도망쳐 종적을 감추었다. 강민주는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완벽하게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어느 늦은 밤, 서현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된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남편의 공간이었고 자신의 외로움을 상징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압박감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발 아래에 놓인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고통, 배신, 그리고 복수를 위한 싸움. 그녀는 그 싸움이 자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냥하고 순진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더 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만 했던 일들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주치의였다. 모든 혼란이 끝난 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두었던 터였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치아 회장님, 과거의 의료 기록과 이번의 정밀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이전에 받으셨던 난임 가능성, 진단은 상당한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이었다. 강민준이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녀의 불임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녀를 버리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 마지막 잔인한 진실은 그러나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마지막 죄책감의 시로라기마저 그렇게 끊어져 나갔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심오하고 고요한 자유를 느꼈다. 과거라는 이름의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아이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재건하고 있는 이 회사였고 그녀가 만들어 나갈 미래 그 자체였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그저 하나의 가능성일 뿐.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시간에 맞춰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그녀는 거대한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 위로 새로운 날의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강했고 자유로웠으며 그녀의 미래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 차서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